자, 이번 시간은 22강 제53회 기출문제 이론시험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86페이지에 있고요. 1번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 저장 메뉴 화면에 입력하시오. 자, 1번부터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 제가 지금 재무상태표를 지금 여기 하나 지금 띄워놨는데요. 자, 요 맨 위에 있는 요 재무상태표 요거를 표제라 그럽니다. 장부의 제목. 그 다음에 2000X년 12월 31일 현재 보고기간. 자, 오늘 현재 기준.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며칠부터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회계 단위가 누구냐? 기업명, 주식회사 대구. 그 다음에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단위를 원으로. 삼성전자 같은 데는요, 워낙 이 몇십조, 몇백조 수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위가 뭐 억 원, 천억 원, 백억 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기업명, 여기 맞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단위 기능통화 나왔는데, 금액 단위는 원, 이렇게 돼 있죠. 원, 뭐, 1,000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능통화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기능통화다 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화를 말합니다. 가령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능통화는 그러면 우리나라 원이 되겠죠. 해외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무역업체 같은 경우는 달러를 많이 씁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데는 유로화를 쓰고 일본 쪽은 엔화를 쓰고 그래서 각각 회사의 기능통화, 주로 사용하는, 영업상에 주로 사용하는 통화 단위는 다른 나라 화폐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화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이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회계기간, 이거는 손익계산서,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금액 단위는 아시겠죠? 뭐 원,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가고 보고 통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이 재무상태표 보고식이라고 돼 있죠. 주주들에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를 할 때 쓰는 통화는 한화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장부에 기록이 된 것도 보고식 재무상태표를 보고식 재무제표를 갖다가 작성을 할 때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뭐 미국 달러까지는 우리가 쉽게 한눈에 봐도 알지만 사실은 유로화라든가 뭐 심지어 캐나다 달러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율을 잘 감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고 통화 딱 정해놓은 겁니다. 한국 돈으로 해라. 국내에 주주들에게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는. 그래서 기능통화와 보고통화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능은 그 회사 영업상 주로 사용하는 통화, 자국화폐, 외국화폐 다 포함된 거고요. 보고통화는 한국 돈으로만 알려주는 거. 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이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쉬운 듯하게 나온 문제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함정을 꼭 파놔요. 1급 수준에 맞게끔. 자, 다음이 거래로 인한 설명 중, 이거 뭐가 하나 안 나왔네요. 요거. 거래로 인한 설명 중 맞는 것입니다. 보유 중인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입니다.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였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에. 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1,000원짜리였다. 우리 장부상 금액이. 근데 요거를 800원에 팔았다. 그럼 현금 800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원 손해본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이렇게 해서 장부를 마감하겠죠. 물론 감가상각 누계액 있을 땐 그거 빼야 되고. 자, 그러면 맞는 것. 우선 자산이 감소되죠. 자산 증가죠. 증가. 요건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이 생겼습니다.
자산 감소분, 자산 증가분보단 자산 감소가 많죠. 200원 많습니다. 자산 감소가. 그리고 비용이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순이익은 감소.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자본이 감소. 이거 이해가 되시죠?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면 자본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답은 나오죠. 자, 자산 증가 감소 있지만 전체적으로 800원, 1000원이니까 자산 감소가 많습니다. 자산이 감소와 자본이 감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에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또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중 유가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제가 또 화면 캡처 좀 받아놨는데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1년 이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매도 가능 증권은 판매는 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다른 목적,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좀 사들여서 나중에 어떤 영향력, 주주총회 열어서 대표를 우리가 바꾼다든가 어떤 영향력이나 압력을 가할 목적 또는 지배할 목적이라고 그러죠.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자, 그러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다 주식인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만기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채권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원칙적으로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 증가 감소, 주식은 매번 오르고 또 내리고 그러잖아요. 공정가치, 시장가치, 시가.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막 이런 게 나오죠. 시가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매도 가능 증권인데 1년 이내에 그냥 이제 3년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처분하겠다. 마음 먹으면 유동자산으로 적을 수도 있고 대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맞고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두 개 합쳐서 유가증권 미실현 보유이익 이 말이 용어가 이제 어려운 거고 요거를 이해해야만이 이제 요게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12월 31일 날 처분해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으면 처분 이익 그건 실현 이익이에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미실현 이익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100원씩. 주식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부에는 적지만 실현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장부 마감할 때 이렇게 있지만 1월 1일 날 갑자기 폭락해 1월 1일 날 문은 안 열지만 다음 1월 2일 날 폭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익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린 거죠. 자, 미실현 보유 이익. 어쨌거나 이익으로 수익으로 적어놨어요. 장부에 영업의 수익. 자, 근데 요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미실현 보유이익은 아까 영업의 수익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실현 보유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아닙니다.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가서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여러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혹시나 헷갈린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찾아보면 있습니다. 평가 손실은 손익 누계액에서 그러니까 두 개 다 여기 다 존재해요. 이익일 땐 더해주고 손실일 땐 빼주고. 그래서 기업회 기준에 보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일반 기업회 기준 제 6조 3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익은 자, 뭘로 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건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니고 기업회 기준에 딱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그 다음 4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시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외 거래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지 말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라. 그래서 4번이 자, 요거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단기 순이익으로 할 게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해서 자본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본 항목입니다. 그다음 4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헷갈려서 질문 올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2급의 요 시산표 공식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시산표는 결산 바로 직전에 보통 뭐 12월 뭐 물론 일개표 월개표는 그날 하루 장부 뜰렸나 맞았나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일개표. 월 단위로 보면 월개표. 근데 우리가 보통 시산표 하면 이제 12월 31일 장부 결산 전 시산표 이렇게 딱 작성해 보는데 자, 자산은 이쪽으로 다 모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자본, 부채와 자본 이쪽으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자, 이쪽으로 오고 비용 이쪽으로 오고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동시에 이렇게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모았을 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면 장부가 어느 정도 맞은 거다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든 등식이 시산표 등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두 개 합친 금액과 요거 세 개 합친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등식. 다시 말해서 요거 자산 그리고 비용. 자산 플러스 비용. 그리고 이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기말 자산. 이거 다 기말입니다.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뭐 다 기말이겠죠. 근데 요 자본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기초 자본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안 나타납니다. 요 안에는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하면 요 안에 이게 기초 자본이니까 단기 순이익 따로 볼 수 있고 수익 비용 하면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자, 서로가 반대에 있습니다. 반대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퉁쳐버리면 그냥 이렇게 합쳐진 게 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와 그 다음에 요런 형태가 합쳐지면 요 단기 순이익 요 부분이 서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 기말 자산과 그 다음에 총비용.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 요거 다 똑같죠. 는 그 다음 같다고 하는 게 기말 부채 플러스 아까 이야기한 기초 자본.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여기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수익. 총수익. 아, 여기 있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헷갈리면 시산표 빨리 하나 그려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비용, 그 다음에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단 여기서 조심할 거. 자본은 기초 자본을 적는다는 거.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자료를 보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2차 회계연도입니다. 2차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 자, 자료가 어디 갔니? 아, 여기 있구나. 자, 취득원가가 1,000만 원입니다. 잔존가치가 100만 원. 상각률은 0.45, 내용연수 5년. 뭐 가정해놨는데 뭐 가정은 무시해도 됩니다. 자,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그러면 정률법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취득원가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의 첫 해는 제로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곱하기 정률이죠. 정률이 0.45입니다. 45%. 그러면 45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첫 해입니다. 그 다음에 제1기 12월 31일 제2기. 자, 다시 자, 장부가액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450만 원 전년도 거 이거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잔존가액이라 그럽니다. 1,000만 원에서 작년까지 낡은 거 빼니까 550만 원이 잔존가액 되는 겁니다. 곱하기 0.45. 그러면 550만 원에 대해서 45% 곱하면 자, 얼마가 나오죠? 이게 247만 5천 원. 247만 5천 원.
자, 요게 2000년도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3번 247만 5천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 꼭 나오죠.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 요거 헷갈릴 겁니다. 실지재고조사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은 또 낯설죠. 어떤 가중치를 둔다. 뭐 그런 말이에요. 요거 다른 말로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제가 하나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요거는 밑에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자, 우선 수량 결정 방법. 계속기록법. 물건 들어올 때마다 적어가는 겁니다. 나갈 때도 적어요. 수량 파악만 하는 겁니다. 수량 파악만. 금액은 이게 얼마에 들어왔는데 얼마에 뭐 팔리고 이런 생각 안 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은요. 매일 기록하기 힘든 업종들이 있죠. 이거 상품 종류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계속기록법 적어도 돼요. 뭐 하이마트 같은데. 고가품들 파는데. 근데 대형마트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 적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요거는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야, 오늘 재고 조사해라.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들어올 때만 기록을 들어오는 거는 검수하면서 뭐 몇 개. 그다음 팔 때 중간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말 되면 실제로 재고 파악을 하면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재고자산 수량이 몇 개 남았는지 파악하는 방법. 근데 수량과 가격은 또 틀리죠. 물론 수량도 맞아야 되지만 재고자산이 단가 이거를 얼마 똑같은 물건인데 들어오는 물건마다 단가가 틀릴 경우가 있어요. 왜?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매일 바뀌잖아요. 이건 수량 파악했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럴 경우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나갔으니까 이번에 들어온 며칠 얼마짜리는 뭐 몇 개 나가고 몇 개 나가고 매일매일 파악하고 물건 하나하나 요거는 수량이 소수일 때는 그렇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농산물 같은 경우 이거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은 요건 인정은 안 합니다만은 이론상으로는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야 단가 너무 심지어는 뭐 오전 오후도 틀린 경우도 있겠죠. 야 통일시켜라 바로 요건데 100원에 들어왔고 그 다음 들어온 게 110원 들어왔고 야 2개 더해 수량으로 나누기 금액으로 나누기 해서 평균 단가를 구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100원 110원이면 100원 50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 달 단위로 묶어서 해버리는 방법. 한 달 동안 들어온 총 금액의 한 달 동안 수량 그걸 나누기 해버리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총평균법. 그래서 요 밑에 단가를 결정하는 거는 개별,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에서 단가를 반드시 더하든가 빼든가 나누기 하든가 하면서 단가를 결정하고요. 요 수량 결정하는 거는 수량 파악 계속 기록하느냐 한 달에 한 번 또는 연말에 한 번 재고 파악해서 수량 몇 개가 남았는지 확인하느냐 하는 방법은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고자산 평가라 그랬죠.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평가는 단가 아니면 전체 금액. 그럴 경우에 해당이 없는 거는 실지재고조사법은 수량만 결정하는 방법, 수량만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인데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맞는 것.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자, 감가상각은 왜 할까요? 여러분 집에 보통 우리 뭐 가전제품,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아빠 자동차 요거 감가상각 개념은 없죠. 근데 기업에서는 합니다. 감가상각을 왜 하냐? 정확한 자산가치 평가. 그리고 낡아가는 거 우리 집에 있는 승용차를 10년 넘으면 똥차 선생님 차도 지금 한 12년 됐는데 자 똥차라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장부상에 정확하게 정액법이면 매년 얼마씩 그 다음에 정일법으로 하면 처음에 많게 나중에 적게 비용으로 낡아서 비용이 발생한 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맞는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유형자산이 정확한 가치평가 목적
요 일부분은 맞아요.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매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할 목적으로 이걸 중간에 뭐 팔 수도 있죠.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일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감가상각의 목적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자산이 취득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그리고 기간 배분, 참 말은 참 어려워요. 매년 정액법은 균등하게, 정률법은 처음엔 많이 나중에는 적게. 요게 기간 배분이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 같은 뭐 내역연수가 10년이다 하면 10년에 걸쳐서 정률법으로 일정한 방법, 정률법으로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 거. 이게 4번이 제일 포괄적이고 정확한 목적에 해당이 되고 요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회계 용어도.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 정률법 아니면 정액법, 뭐 다른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도 있고 기간 배분 각 해마다 내역연수에 맞게끔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자, 됐고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감가상각은 자신이 취득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제10조 3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여러분 교재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 요게 참 이게 제일 지금 이번 요 시험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수익의 인식 기준. 틀린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5바이트 나오죠. 자, 수익 인식 기준, 기업회 기준 제가 여기 다시 실어놨습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일반 기업회 기준 제16조 10항. 해서 여기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런 거를 저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팔아서 내 장부에 이익, 매출 이익으로 적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우선 몇 가지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딱 팔았으면 장부에 얼마 이익이라고 적으려고 그러면 첫째 조건,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아서 얼마 이익을 얻었느냐. 그러면 판매하기 전 내가 요거 사장은 알고 있겠죠. 이게 원가, 공장에서 가져온, 도매에서 가져온 원가와 이 사람한테 팔았을 때 금액 차이, 수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매출 이익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일단 이 사람한테 넘어가면 이제부터 요 물건을 그 사람이 쓰다가 고장내면 이 사람 책임이에요. 물건 택배로 가는 도중에 파손이 됐다면 내 책임이지만 일단 무사히 넘어가고 돈은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건 나 책임 안 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AS 기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론상으로는 넘어가면 그 위험성은 그 사람한테 간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이거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아까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이거 문장 참 어렵게 된 게 요거 끊어서 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떼놓고 한번 읽어봐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 팔아놓고 내가 한번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빌려줬어요. 사무실을. 그래놓고 내가 원래 주인이니까 그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없죠. 계약한 기간 동안 그 사람 거예요.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일반 원칙입니다. 이게 뭐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 내가 그 집에 살 때는 내 건물이고 내 마음대로인데 내가 그 집을 빌려주고 나온 이상에는 내가 소유했을 때에 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죠. 특히 물건 같은 경우 소유권 넘어가면 내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졌을 때 타치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위험도 넘어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되는 거다. 참 말을 어렵게 써놨습니다. 수익 금액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팔아놓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100%다가 아니고 매우 높다. 외상으로 팔았더라도 아직 돈은 안 들어왔지만 대부분 외상으로 팔면 수급은 많이 되죠. 우리 대손축대금 설정 먹고 튀어버리는 거 대체적으로 보면 한 1% 정도 하죠. 그 이상 되면 좀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일단 수금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다섯 번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와 관련하여라는 말이 있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수도 있는 원가. 판매하면서 들어간 여러 가지 택배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해야 정확한 이익을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볼까요?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비용은 아니죠. 자, 수익 금액을 얼마 벌었는지 수익을 측정할 수 있답니다. 이게 말장난 또 시험 문제 함정파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린 거고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상으로 줬더라도 대부분 수금이 돼야 된다. 재화의 소요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팔아버렸다는 거는 그거죠. 거래와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를 하면서 발생했거나 뭐 운반비라든가 또는 뭐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가 맨 마지막 항목이죠. 그래서 1번이 아주 단순하게 단어 하나 바꿔서 함정을 파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또 출제위원들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쉽게 내면 뭐하니까.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강남스타일이 2012년 뭐예요? 1월 1일 자본금은 5천만 원, 주식수 5만 주, 액면가액 1,000원. 그러니까 5만 주를 한 주당 1,000원씩 해서 곱하기 하면 5천만 원. 1월 1일 날 월초 기초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2012년 7월 1일에 자, 주당 1,200원에 만 주를 유상으로 증자했습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함정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 발행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배원에 현금으로 받았다 가정하겠습니다. 현금 1,200원씩 만 주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 맞죠? 1,2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따로 하죠. 이 만주인데 액면 금액은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이 회사는 원래 액면가액 1,000원 발행했던 회사예요. 그러면 자본금은 만주 1,000원 하면 1,000만 원. 그럼 200만 원은 주식을 비싸게 판 거죠. 우리 회사가 인기가 좋아요. 그럼 비싸게 팔았어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보면 지금 그런 아쉬움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옛날에 삼성전자가 샀던 거 그 1,000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1,000주면요 지금 억 단위입니다. 100몇십만 원이더라고요. 자, 액면가액은 그보다 한참 아니죠. 자, 그러면 요 1,0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 받고 주식을 팔았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200만 원. 자본잉여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이 얼마인가 하면 요거를 다 더한 1,200만 원이 더해져야 되는데 자본금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자본잉여금 항목이에요. 자본금은 1,000만 원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1,000만 원이 추가되면 얼마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요렇게 사업은 체크한 사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요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자, 원가 계획인데 분류로 가장 맞는 원가 개념. 이거 참 간만에 보면 헷갈리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냐, 노무비냐, 제조경비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발생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가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거 추적 가능하냐. 이 비용은 어느 제품에 들어갔느냐, 추적이 가능하느냐. 직접 재료비냐 아니면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쓰는 간접 비용이냐. 그래서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이렇게 분류하고요. 원가 행태 조업도.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중변동비, 중고정비. 말이 헷갈리네. 뭐예요? 집세 같은 거,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은 일정한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거. 이건 재료비 같은 거. 많이 생산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원가 행태, 조업도에 따라서 비용을 분류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원가의 추적 가능성. 요 제품에 어느 제품에 들어갔느냐 추적이 가능. 그거는 뭐예요? 아까 직접비냐 간접비냐 요겁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고정원가 변동원가는 원가 행태 조업도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뭐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뭐 요건 뭐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 되살리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또 이게 숨어졌네요. 안 보이네. 자, 다음 자료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려면 제공품 계정에 가서 찾아보는 게 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외주가공비,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제공품 계정 빨리 그려가지고 거기서 찾는 게 나아요. 자, 제공품 이게 완성품 제조원가를 제조원가로 구하는 장부죠. 각각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투입해서 미완성된 월말 제품 빼고 나면 완성된 게 얼마냐. 거기서 수량으로 나오면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재무제표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직접 재료비 80만 원 여기다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140만 원. 자, 여기 적겠습니다. 제조간접비 14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함정판 왔어요. 외주 가공비. 이거 집주자입니다. 밖에서 외출하다 할 때. 밖에서 우리 공장에 설비가 없어서 다른 공장에 기계 있는 데 가서 야, 이거 조금만 가공해 줘. 그래서 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 많이 쓰는 교재 같은 거 있죠? 제가 어느 그 인쇄사에서 딱 맡겼어요. 근데 인쇄사에서 못하는 게 코팅은 못해요. 표지 보면 코팅돼 있거든요. 코팅은 코팅 업체로 넘깁니다. 그러면 표지만 글로 넘겨서 코팅해서 일로 옵니다. 그럼 코팅비를 주거든요. 그런 게 외주가공비예요. 자, 외주가공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제조간접비, 가공비로 들어가요. 근데 특정 제품이 들어가면 뭐 직접 제조경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조간접비가 되고. 자, 그냥 여기 편의상 이쪽에 놓겠습니다. 여기 비용으로 다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재고액. 지난달에 만들다가 미완성된 거 이번 달에 넘어오면 이번 달에 그거 추가로 같이 완성해야 되겠죠. 전월이월액. 여기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요. 더하고 자, 우리가 구하라는 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죠. 이번 달에 미완성된 거 요 기말 제공품이 여기입니다. 제공품. 완성품 제조원가 대신에 이게 있어야 풀 수가 있죠. 355만 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더하고 355만 원 빼면 요게 나머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편의상 계산을 미리 해놨어요. 11번 문제. 다 빼고 나면 얼마가 나오느냐. 기말제공품 165만 원. 165만 원. 요거 밑에 안 잘리나 모르겠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65만 원.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이것도 출제율이 거의 50% 됩니다. 주식회사 세무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씩입니다.
작업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비 10,000원씩 예정배부해라. 작업시간이 800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정배부액은 얼마예요? 10,000원씩 곱하면 800시간, 800만 원? 예, 800만 원이 예정배부액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0만 원이 과소 배부됐다.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실제 나중에 실제하고 비교했더니 제조간접비가 적게 배부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예정이 100만 원 적게 했다라는 것은 실제는 예정보다도 100만 원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보다도 과소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과소된 금액 100만 원을 더하면 이게 실제라는 소리죠. 그래서 과소냐 과대냐 하는 거는 실제를 기준으로 실제보다 적으면 과소, 실제보다 많으면 과대 배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러면 얼마? 900만 원이 자 정답입니다. 12번 문제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데 요거 머리 아파하죠? 자,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럼 얼마인가? 자, 그리고 여기 함정이 또 있습니다. 기초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제공품 완성도 30%,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다. 이건 완성도가 필요 없죠. 다 100% 완성되니까.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진척도에 따라 투입된다. 이 말입니다.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월초는 100% 된 걸로 봐라.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 공식대로 하겠습니다. 완성품 수량이, 단기 완성품이 7,000개예요. 7,000개에서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된 것 중에는 월초도 있단 말이에요. 월초를 먼저 완성시킨다는 거니까.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는 7,000개에서 월초 제공품 수량을 빼요. 2,000개 곱하기 완성도 30% 곱하기 0.3 하면 600개죠. 얘는 빼고 계산하자. 이미 다 된 거니까. 완성 수량에서 얘 빼고 계산하자. 만약에 평균법이면 안 뺍니다. 자, 그러면 7,000개에다가 여기에 가공비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월말 기말 제공품 3,000개고 재료는 완성도가 100%니까 3,000개로 가지만 재료가 아니고 이거는 가공비니까 30%. 3, 3은 9, 900개. 그러면 수량이 나옵니다. 자, 평균법이면 요거 빼고 월초 빼고. 근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월초 완성도 해서 600개 요거를 빼고 완성품 수량 요 완성된 거에 월말 제품 미완성된 거 하면 단기 가공비 투입된 전체의 환산량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앞쪽에 우리 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 문제 여러 문제 풀었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몇 개예요? 7,000에 이렇게 하면 정답은 7,000 이거 13번이죠. 7,000 몇 개? 7,300개. 요거 빼고 더하고 하면 7,300개 맞나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도 끝났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여러분 부가세는 어떻게 돼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근데 매입세액은 뭡니까? 매입 금액의 10%죠. 근데 우리 국세청은 어떻게든 세금은 더 얻으려고 그러고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조세저항이라고 그러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연말정산 다 서류 챙기잖아요. 어디 가도 뭐 하나 사도 그냥 담배 한 갑을 사도 현금 영수처리 다 받고. 자, 근데
정부에서는 거들라 그러고 그래서 세법상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을 정해놨습니다. 접대비는 공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접대비로 장부에 올릴 수는 있어요. 이익을 그만큼 적게 내려고 하니까. 올리면 자 부가세는 공제를 혜택을 못 받는데 법인세는 적게 낼 수 있거든요. 왜? 그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세는 적게 내니까. 자, 그다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농수축산물, 도서, 교육비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제 못 받습니다. 토지 관련은 업무용이든 아니든 이거 공제 못 받습니다. 결국에는 뭐야?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0원. 자, 없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틀린 것. 자, 뭘 것 같아요? 15번. 우선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리고 국세고요.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이렇게 크게 나누죠. 지방에서 걷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걷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걷는 거고. 그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아까 이야기했죠. 매출세액에서 매출 전에 매입을 먼저 하죠. 매입하고 이익 붙여서 팔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전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말이 참 어려운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최종 판매하는데 부가세가 공장에서 도매상 넘어갈 때 부가세 붙여요. 도매상에서 소매상, 소매상에서 소비자한테 팔 때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가지고 부가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접세라는 건 뭐예요? 특정인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말정산하는 소득세, 상속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입니다. 근데 뭐 자동차세도 전부 다 뭐 개인들이 자기가 다 내는 거니까 재산세 같은 거. 이거는 부가세는 특정은 넌 잘생겼으니까 세금 더 내. 이게 아니죠. 요거 부가세는 간접세라고 그럽니다. 간접세. 특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한테 물건에다 붙인 거예요.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 가격에 세금까지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다 10%인데 지금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부가세 올리자 일본처럼. 일본은 올렸어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디플레이션 아니냐 하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3개월 이상이면 이미 디플레이션으로 보거든요. 뭐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뭐 이상하게 뭐 초이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디플레이션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재정 적자가 계속 되니까 이제 담배도 세금, 이제 소주도 붙인대요. 그 다음에 부가세도 올리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요거 작은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더 돈이 세금 걷어가지고 정부가 재정 적자가 계속 되면요. 지금 일본 짱 나는 게 일본이 20년 동안 되는 게 일본이 금리를 올라 그래도 못 올리는 게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일본 정부는 이제는 돈 없습니다. 누구만 돈 있느냐? 노인네들 돈 안 쓰고 쌈짓돈 딱 꼽아쳐놨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20년 지금 가고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 하는데 잘 안 되고 우리나라도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폭락에 난리가 날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요거 직접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 국세고 일반 소비세, 전당의 세액공제,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자, 요렇게 되고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요 실행 파일 제 카페에 올려 있는 거 요거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다음 실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